이 도시는 그냥 작은 한국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회원국이면서 가장 열정적인 나라 멕시코의 한 도시를 본 BBC가 남긴 평가입니다. 사실 멕시코는 유명하다고 말하기는 난감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만 멕시코의 한 도시만큼은 한국 덕분에 완벽한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 도시는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멕시코 동북부에 가면 멕시코 3대 도시로 꼽히는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대도시인 덕분에 미국과 거래하는 대규모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국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에 약을 팔아 넘기는 카르텔이 매일같이 영역 다툼을 하기 때문에 밤에 이 도시를 다니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중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포다카라는 도시는 대낮에도 한국인들을 노린 강도가 활개를 치는데 한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내에서도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몬테레이이지만 그중 페스케리아라는 도시는 한국 덕분에 완벽히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황량해 아무도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이 페스케리아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전 계획으로 산업붐이 일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페스케리아가 아닌 페스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 도시는 왜 스스로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지난 2014년 8월 27일 멕시코시티 연방전력위원회 기술박물관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먼저 도착해 목 빠지게 기다리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근 기아자동차 부회장이었죠. 이 세 명은 몬테레이의 페스케리아에 기아자동차가 약 151만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약 1조 140억 원을 투자하는 기아자동차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진출을 확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멕시코는 당시 연간 자동차 판매 수요가 100만 대로 향후 인구수 대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지만 20%에 달하는 높은 관세 때문에 기아자동차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 생산성, 나프타 회원국, 중남미를 포함한 40여 개 국가의 FTA 네트워크 등 입지 조건 및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 글로벌 5대 완성차 업체로 발돋움하려는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국가였죠. 그렇게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이 시작됐는데요. 그럼 기아자동차의 투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기아자동차는 투자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2014년 당시 일본 자동차 기업이 대부분 장악했던 멕시코 시장에서 이제는 일본 기업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기아자동차는 연간 약 6만 6천여 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점유율 7.8%를 기록해 5위가 됐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불리는 도요타는 6만 8천여 대를 팔아 기아자동차보다 0.3% 앞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아자동차의 점유율이 아니라 기아자동차가 이 페스케리아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페스코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가 완벽한 한국화가 진행됐으니까요. 우선 이 페스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현대시대에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페스케리아는 다릅니다. 2014년 기준 인구수 2만 명에 불과했던 페스케리아의 현재 인구는 현재 18만 명입니다. 무려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이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이죠. 증가한 인구의 대부분은 당연히 자동차 산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미초아칸, 시날로아 등등 멕시코 전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온 멕시코인들과 더불어 기아자동차 및 협력사 직원까지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거듭났는데요. 특히 멕시코인들은 공장에 취직한 경우도 많지만 수많은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슈퍼마켓, 음식점, 타코 가게 등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이들이 많고 지역 경제를 살린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해 흑마늘도 준비해두었습니다. 간판 역시 한국어로 만들어 편의성을 높였죠.
당연히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존재하는데 이곳은 오히려 멕시코인들이 찾습니다. 아무래도 케이팝이나 넷플릭스 등을 통해 접하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큰데 영화 기생충이 유행했을 때는 짜파구리를 먹어보려는 멕시코인들로 북적북적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었을 때는 이정재 배우와 오영수 배우가 먹었던 소주와 라면을 사려는 멕시코인들이 부쩍 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페스케리아에서 멕시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멕시코레아나라고 부릅니다. 덜 경쟁적이고 낙천적이며 가족을 중시하는 멕시칸들과 서로 존중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멕시코인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조상들이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신라시대 토우를 전시한 장소가 있습니다. 토우란 흙을 재료로 만든 인형으로 사람의 형상뿐 아니라 여러가지 동물들을 아우릅니다. 이 토우들이 발견된 것은 1926년으로 경주역 개축공사를 위한 흙을 채취하던 중 다량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토우들 중에 한국에서는 절대로 살지 않는 특이한 동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개미핥기인데요. 개미핥기는 멕시코 이남의 따뜻한 지역에서만 사는 동물로 한반도에는 서식한 적도 서식할 수도 없는데 신라시대에 이 개미핥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상상만으로 만들리는 만무하니까요. 멕시코에 사는 개미핥기는 어떻게 한반도에서 토우 형태로 발견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베제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손성태 교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멕시코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아즈텍은 한민족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고대 민족사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가장 큰 미스터리가 10세기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왜 갑자기 만주대평원이 다른 민족의 영토로 변하고 우리 선조들은 작은 지역만 차지하는 약소민족으로 돌변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혀왔고 상당히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태극문양, 언어 그리고 놀이문화인데요. 우리가 태극기에서만 볼 수 있는 태극문양은 보통 중국 송나라의 주도니의 태극도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손성태 교수는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태극기는 조선 왕조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태극 8괴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태극기의 태극은 주도니의 태극도설과 전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시기도 무려 1000년 이상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기원후 1세기에 멕시코 베라크루즈에 세워진 석상을 제시합니다. 그 석상의 하단에는 현재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남아있는데 이는 이곳으로 이동한 우리 민족이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기원전 10세기부터 캄차카반도와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를 거쳐 북미와 남미에 정착했고 이러한 민족 이동은 4세기경 절정을 이뤘다고 했죠. 지난 2017년 KBS는 멕시코 한류 1000년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당시 루이스 음베르토 마르티네스 멕시코 국립대 교수는 중남미 인디언들의 시초가 아시아라는 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아시아인들이 중남미 인디언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의 달토끼 설화와 그림과 한국의 토끼 설화 그림이 정확히 닮아있고 마야 달력에도 태국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멕시코는 특이하게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실 텐데 이는 1521년부터 무려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식민 지배하기 전 멕시코에는 아즈텍 문명이 존재했는데 스페인 왕실은 현재 멕시코시티 지역과 유카탄 반도 지역에 매우 발달된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신부들을 동원해 그들의 기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들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원주민들은 우리는 고리족과 메기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는 멕시코에서는 골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멕시코 고대사의 대가로 꼽히는 에드워드 젤러가 골화는 고리와 같은 말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멕시코는 영어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멕시코라고 부르는 것이고 손성태 교수에 따르면 이는 메기족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들은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만주 대평원과 아무르강 유역에 살며 부여 고구려를 건국한 우리 선조들은 고리족 또는 예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요동에 살며 고조선을 건국한 선조는 맥족인데 맥족은 5세기 이후부터 메기족이라고 불렸죠. 손성태 교수는 언어, 놀이문화, 장례문화, 풍습 등에서 멕시코의 기원이 한민족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해왔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원전에 북미로 건너간 당사자들이 아는 일이겠지만 이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는 한민족과 아즈텍의 관계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